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그 5번째 시간 이지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강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참 시장이 어렵다 그렇죠. 시장이 어렵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어디쯤 와 있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부분에 아마 가장 크게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대선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대선의 영향과 이 향후의 증시 흐름이 어떨지 오늘은 그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노란톡에서 누차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8월 달부터 지금 9월 달, 10월 달, 무려 이제 11월 달인데 증시가 차라리 이 3개월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하락을 했다면 어쩌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이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락하지 않고 하락할 듯이 버티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에 대응을 하다가 사실 손실이 더 크게 유발됐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위기 뒤에 항상 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쩌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한 가지 악재가 더 남아있죠. 트럼프 대통령 대선 불복 중이라는 악재가 남아있는데 물론 이제 이 악재를 포함하더라도 이번 위기가 어떻게 보면 향후 1, 2년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이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정말 느끼는 부분은 기회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느끼실 건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드렸던 우리 시장이 앞으로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냉정하게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컷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지금 한 달 정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힘이 없다는, 힘이 너무 없다는, 수급의 주체가 없다라는. 지금 현재 보면 개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해 오다가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고 기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관은 지금 현재 힘이 없습니다. 2,200 정도 위에 올라서면 연기금이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도의 주체였죠. 지난 한 달간 연기금과 투신이 우리 시장을 끌어내린 매도의 주체였습니다. 외국인이 아니죠. 기관은 돈이 없다 혹은 PER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매수를 할 수 없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 섹터에 매수가 좀 국한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제도가 지금 계속해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매도에 연관되어서 해지 물량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없나라는 반응을 최근 한 달 정도 보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느끼는 거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은 좀 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강했나?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 증시의 위치를 한번 놓고 볼게요. 위치 놓고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에는 새로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를 전체 놓고 봤을 때 어디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우리 시장은 그렇다면 강한 곳에 있느냐 약한 곳에 있느냐를 볼 때 가장 평범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뭐냐면 지금 각국의 증시가 코로나19 이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코로나19로 급락을 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급락했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고의 증시가 코로나19 급락 이전의 고점을 넘어가 있으면 강한 증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고점을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약한 증시라고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금 글로벌 증시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넘어가 있는 증시가 있고 넘어가 있지 못하는 증시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미국의 다우지수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나스닥이나 대만이나 한국 증시는 이 구간을 넘어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지금 보면 완연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증시가 역시 또 보시면은 대만 증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만 증시도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이미 넘어가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특징을 본다면 지금 유럽 증시가 코로나19 제약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독일 증시도 보시면은 코로나19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하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축을 좀 보신다면은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도 역시 보시면은 코로나19 급락대 이전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증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나 대만 가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증시를 보시면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이미 상당 부분 넘어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상당히 강한 증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역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수급의 부재를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이루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하지만 조금 시각을 넓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의 다우지수나 독일이나 일본 증시보다는 나스닥이나 대만이나 한국 같은 증시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모두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이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간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증시 자체가 글로벌 증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약한 편은 아닙니다. 분명히 강한 책들에 속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증시를 잘 보시면은 최근에 이 넘어가 있는 증시 쪽을 보시면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보이시죠? 나스닥이나 대만이나 한국은 어땠습니까? IT 성장률 쪽으로 강한 증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IT 성장률 쪽에 강한 증시가 이미 넘어가 있고 반면에 다우 지수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제조업 지수와 관련이 깊은데 이런 지수들은 지금 현재 지수가 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어디가 주도 섹터고 어느 증시가 강하고를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하다는 말도 맞고 강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최근 한 달로 놓고 보면 약하다는 말도 맞고 코로나19 이후에 기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강하다는 말도 맞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증시가 코로나19 이후에 약한 증시였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겠죠. 강하다는 그 부분이 오히려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악재가 뭐고 어떻게 소멸될 수 있고 호재는 그렇다면 언제 나올 수 있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서울경제TV 이지안으로 찾아오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미 며칠 전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 반영된 악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악재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난 9월 달부터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 가장 큰 첫 번째 악재가 이겁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지연.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이죠. 이게 가장 큰 악재가 됐고 여기서 다시 우리 시장을 눌렀던 악재가 뭡니까? 최근에 다시 뭡니까? 코로나19 재확산이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1차 때 환자 수를 일평균 환자 수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릴 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인데 이 악재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첫 번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악재 중에서 첫 번째 추가 경기 부양책 지연. 이게 이미 끝났다 그렇죠? 끝났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얘기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 10월 달 내도록 짓눌렀는데 10월 한 말 정도부터 이 얘기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미국 대선 전에 되냐 안 되냐인데 이미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물 건너간 거예요. 10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대선 전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보면 합의를 했냐, 뭐 트럼프가 합의를 안 했다, 민주당이 낸시가 합의를 안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설왕설래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합의했다고 해서 대선 전에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하원을 통과시켜야 되고 상원을 통과시켜야 되고 의회를 통과시키는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합의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대선 전에 10월 중순 전에는 이미 체결을 했어야 합의가 되는데 이미 지나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얘기 전혀 안 나오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증시에 어떻게 됩니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선이 이미 코앞인데 이미 대선 전에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하나도 중요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선 전에 이틀 전에 되나 대선 이틀 후에 되나 다를 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습니다. 시제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증시 이후에 또 다시 이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을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혹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첫 번째 과제가 뭘까요? 당연히 추가 경기 부양책입니다. 뭔가 카드를 꺼내 들고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시장의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느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10월 초 중반에 정말 우리 시장이 이걸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겪었는데 왜 갑자기 10월 말부터 이 얘기가 쏙 들어갔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반영된 악재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예전에 제가 이제 팬데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1시간 동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세 차례 팬데믹이 왔을 때 어땠고, 그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팬데믹, 1차 팬데믹과 2차 팬데믹에서의 증시의 과정이 어땠는지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개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사각을화될 때쯤 우리 증시를, 글로벌 증시를 악물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미 팬데믹 1차 때 환자 일평균 환자 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 확진자 수가 1차 팬데믹 수준을 넘어가면 2차 팬데믹이 시작되는 징후로 칩니다. 근데 원래 이제 2차 팬데믹의 가장 강력한 징후는 1차 팬데믹 때 사망자 수를 2차 팬데믹 때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것까지 징후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2차 팬데믹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정도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프랑스나 독일이 4주간 봉쇄 정치에 들어갔고 영국도 이제 봉쇄 정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7월 달에 상당히 좀 상황이 심각해질 때 사실 뭐 유럽에 비하면 심각해진 것도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이렇게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 팬데믹 때도 겪어봤지만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치사율,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 아닙니다. 걸리면 죽는 게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가 두려웠던 이유는 치사율이 거의 3분의 1, 2분의 1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30%, 50% 확률이 굉장히 됐기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파력이 강한 건데 결국 이 전파력이 강한 거는 봉쇄 조치를 하면 환자 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도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이미 1차 팬데믹 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미국에서 우리가 했던 봉쇄 조치에 대한 논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논란, 유럽에서는 봉쇄 조치에 대한 논란인데 이건 논란거리가 사실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한 처음에 폐렴이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발단됐고 중국에서 걷잡아 퍼져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적 봉쇄 조치를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결과를. 결국에는 봉쇄 조치를 하면 이 질환은 환자 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걸 중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처럼 강력한 봉쇄 조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 환자 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평균 기간이 얼마 정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7월 달에. 2주 정도 지나면 환자 수가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럼 유럽이 지금 현재 4주간 봉쇄 조치에 대부분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첫째 주에 들어가는 주가 있고 다음 첫째 주 정도 지나면 환자 수가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게 또 보이겠죠. 감소만 하면 일단은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1차 팬데믹 때처럼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경기 확장에 대한 속도가 늦춰지는 부분은 있지만 증시 자체가 예전처럼 공포스럽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부터 적극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증시를 짓누르는 부분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믿기 힘들다. 이 지금 환자 수가 너무 급격히 늘었을 때 한번 믿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전에 우리가 팬데믹이 스페인 독감 때 1차 때를 제외하고 나면 최근에 가장 가까웠던 팬데믹은 57년도에 나왔던 아시아 독감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때는 67년도에 나왔던 홍콩 독감 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홍콩 독감 때와 비슷한 유형을 좀 겪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57년도에 아시아 독감이 나왔고 67년도에 홍콩 독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홍콩 독감을 좀 비슷하게 보는 건 뭐냐면 아시아 독감 때는 사망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200만 명 정도 나왔고 홍콩 독감 때는 치사율이 역시 낮았어요. 이때도 치사율이 낮고 전파력이 강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와 유사한 정도의 질환이었는데 이때는 사망자가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전 세계 사망자가 100만 명 정도 이제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수준에서 머물면 홍콩 독감 수준이 될 것이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아시아 독감 수준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홍콩 독감과 아시아 독감이 왔을 때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를 보면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57년도에 아시아 독감이 왔을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36%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홍콩 독감이 왔을 때도 역시 67년도에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2.7%로 전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19로 경제 성장률이 좀 줄어든다는 부분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죠. 이미 수치에도 나타나 있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다 그렇죠. 그 내년을 봐야 되는 거죠. 아시아 독감 때 그 다음해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2.66%로 올라가죠. 근데 그때 성장률이 보시면은 전년도에 감소했을 때 이전의 성장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7년도에 홍콩 독감이 들어왔을 때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었던 부분은 그 다음 해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갔던 수치가 전년도에 감소하기 이전의 수치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팬데믹이라는 질환이 왔을 때 그의 증시가 이전의 고점을 그 다음에 다 갱신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가 올해 주가 코로나19 이전의 고점 62만 8천 원을 다음에 내년에 반드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런 수치들이 증명을 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수치를 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왜 수치를 말씀드리냐면 너무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전의 사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간만에 수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때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독감 때 나왔던 증시를 보면
일부 하락을 그해 우리나라 코로나19 1차 급락 때처럼 했지만 이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대로 다음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팬데믹의 형태였고 홍콩닷컴 때는 시장이 대세 하락 중이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럼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어떻게 됐냐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시장이 하락했던 것만큼 반등을 주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하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9.1 테러 때로 말씀드렸는데 무슨 의미냐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대세 하락 중에 그런 뭐 9.1 테러나 팬데믹 같은 현상에서 증시가 급락하면 그대로 주저앉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우발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시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대세 하락을 한다는 점을 이때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1년 동안 증시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부터 다시 대세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지난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4차례, 이번까지 포함해서 4차례 팬데믹을 겪었는데 앞에 3차례 팬데믹을 보면 그해 1차 팬데믹이 왔을 때 2차 팬데믹이 1차 팬데믹을 능가하는 경우가 증시에 충격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그리고 팬데믹이 온 다음에는 팬데믹이 오기 이전에 평상시의 고점을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백데이터가 정확한 역사적 사건 기록을 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제 2차 팬데믹이 왔는데 앞에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을 넘어서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가 앞에 3차례의 경우와 비교하면 가장 약한 팬데믹입니다. 이전에는 기본적인 사망자 수가 홍콩 독감 때는 지금과 비슷하지만 스페인 독감 때나 아시아 독감 때는 지금 숫자보다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팬데믹이 강하게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움직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팬데믹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모르는 공포 상태로 다가갔을 때는 크지만 그 이후에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셨지만 그 해에 주저앉았던 경제가 그 다음에는 오히려 주저앉기 이전의 해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1, 2분기 때 굉장히 주저앉아 버리니까 뭡니까? 3분기 때 폭발하는 섹터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팬데믹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증시가 1차 팬데믹만큼 내려앉을 것이라는 더블 딥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더블 딥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확률적으로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팬데믹이라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더블 딥으로 간 예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간 다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더블 딥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너무 우리가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를 지금 짓누르는 2차 팬데믹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1차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더블 딥까지 간 예는 한 번도 없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악재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악재인데 어떨까요? 드디어 지금 이제 오늘 미국 대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봅시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대선만 하면 확실해지는 거 아닐까요? 불확실성이 제거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이거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해서 불복종할 것이다.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미세하게 좁혀질 경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격차가 5% 이상 나면 제가 볼 때는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은 하겠지만 확률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제가 좀 전에 배트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다면 2000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고어 후보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화당의 부시 후보하고 싸웠을 때 대선을 했을 때 딱 한 번 고어 후보가 대선 불복종 나는데 사실 이때는 대선 불복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뭐할 만큼 할 만한 경우였습니다. 그때 고어 후보가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고 후보가 획득한 선거인단 264명인가 그렇고 부시 후보가 획득한 선거인단이 이거보다 4명인가 적었을 거예요. 260명인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4명 차이로 고가 앞서고 있는데 플로리다의 마지막 5표가 1위로 가면 265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269가 되면서 승산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입니다. 승패가. 근데 이때 플로리다의 개표가 계속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어렵게 됐고 개표 검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법원이 재검표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검표를 해라. 수동으로. 수기로 다시 검표를 해라고 내리니까 고 부통령이 그 당시에 대선 불복종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한 명 차이지 않습니까? 할만하잖아요. 개표 검차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으니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한 20여일 만에 고 후보가 그냥 미국 전체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인정을 해버리겠다, 불복종. 내 개인의 승리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이때 승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요 20여일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7% 하락했습니다. 7% 하락을 했고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은 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5% 내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다.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종을 하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면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이 한 7% 조정, 우리는 코스피 시장이 한 10% 가까운 조정, 코스닥 시장은 15% 가까운 조정. 이걸 그냥 단순 수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려되는 부분은 코스피 시장은 좀 버틸만 하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가 한 15% 조정을 받았다면 대형주와 소형주, 중형주가 다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20에서 한 30%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시장의 변수로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종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알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누가 알 수 있냐? 트럼프 대통령 자신 딱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할지 안 할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근 며칠 사이 코스닥이 좀 강하더라도 자제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3%, 4% 뛰는 게 눈에 굉장히 어른거려도 일단은 자제를 했다가 미국 대선 이후에 한 템포 늦지만 미국 대선 이후에 움직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불복종을 하더라도 그 조정이 단기 조정이나 장기 조정이나 장기로 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 이제 그 법이 한 달 내에 공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대선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못 하게 되면 이제 대선 무효가 선언이 됐고 미국의 대통령을 상원에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노림수는 그거겠죠. 대선을 무효화시키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상원에서 결정하면 내가 대통령이 타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가지고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지난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기 조정이지 장기 조정을 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종하면 대통령이 없어지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이슈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이전에 코로나19 급락 때 오렌 버핏이 주식을 못 샀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현상이 오면 사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 악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추가 우리 지난 한 석 달 동안 그동안 우리를 정말 괴롭혔던 추가 경기 부양책부터 그리고 미국의 지금 대선 불확실성,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너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오히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노란톡에서 미리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오늘 주목될 건데 이런 내용을 조금 미리 알고 대선 전에 좀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오픈 채팅창에 서울경제TV 이지한으로 치시면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며칠 전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악재를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호재가 되겠죠. 악재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호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호재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호재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계속해서 악재만은 지금 석 달 동안 우리가 지금 짓눌렸기 때문에 호재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재는 반드시 있죠.
악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악재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소멸 시점에 다 와 있는데 결국 악재가 없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호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증시의 반응입니다. 항상 증시는 악재와 호재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악재가 반영되면 하락이나 조정, 호재가 반영이 되면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악재인데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1월 말 10월 중순에 발표된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게 왜 호재인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이 부분이 제가 원래 이 강의 내용을 주말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나왔죠, 이미.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좀 오늘 크게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보겠는데, 먼저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미국 정부 구성 첫 번째 과제가 뭘까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뭘 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자기가 집권한 거에 대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 정책은 무조건 추가 경기 부양책입니다. 지금 뭐 상원이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냐, 하원이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지금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아서 당장 저기는 이제 극빈층에 대한 지원책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돼서 미국의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통계에 의하면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첫 번째 정부가 구성되거나 할 일은 무조건 추가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것도 대규모 뭔가를 지금 정부 초창기에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라면 앞으로는 호재가 된다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호재는 언제 나오냐의 시점이지만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호재는 뭔가 하면 백신입니다. 백신. 지금 백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빠르면 11월 이번 달 말, 혹은 12월 달, 혹은 늦으면 내년 1월 초 이렇게 지금 가이드를 잡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백신에 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왜 이걸 호재로 넣었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백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신이 이제 나올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지금 특히 군인들을 위주로 다 맞았다고 합니다. 맞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긴급 승인을 이미 해버린 상태죠. 근데 그 백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상 이상만 거치는 백신들입니다. 러시아 백신이 세계 최초 백신이었는데 임상 몇 명 했습니까? 100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백신을 할 수 없죠. 그럼 제대로 된 백신은 뭐냐면 진정한 이제 3상 임상 백신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 3상 임상 들어간 부분인데, 3상 임상은 1, 2상하고 틀리죠. 3상 임상에서는 몇 명입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임상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통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이 회사의 면면을 봐도 제대로 된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조그마한 임상 기업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고, 특히 이 회사들은 전부 다 뭡니까?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의 3상 임상을 다 거친 제약들입니다. 백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백신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나왔던 조그만 임상 회사들에서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 누구나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백신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빠르면 11월 말 12월 늦어도 1월 초 이렇게 지금 가이드를 좀 잡고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제약산이라는 부분에서 어쩌면 가장 큰 호재로 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한 달 정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급의 부재. 매도가 강하기보다는 매수 주체가 없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수 주체가 언제 생길 거냐는 걸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시장은 언제 매수 주체가 생기고 누가 사줄 거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시장이 좋든 싫든 조정을 받았던 안 좋은 상황에서도 IT 섹터 쪽으로는 LG화학을 포함하면 한 4조 원 가까이 3조 5천억 정도를 꾸준하게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섹터에 대해서 얘들이 계속해서 매수의 끈을 이어간 거죠. 거기에 이번 이제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11월 달에 MSCI 리밸런싱이 또 있습니다. 우리 8월 달에 한번 큰 폭으로 다쳤죠. 8월 말에 하루에 1조 6천억 정도, 최근 한 10년의 최대 매도 물량이 나왔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공매도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11월 달에도 이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공포로 다가올 거냐? 공포 다가올 수 있죠. 공포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 MSCI 리밸런싱을 호재로 넣느냐? 그 자체가 호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좀 사주기를. 언젠가 외국인이 좋아질까 사줄 거라 하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외국인이 사는 물량이 유입되는, 수급이 유입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져 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종목별 패시브 자금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액티브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선행 조건이 돼야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자금이, 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8월 달에 들어왔다 제가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들어오는 그 시점이 뭐예요? 굉장히 운이 안 좋게도 시장이 조정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옵션 물량에 의한 조정이든 이후에 추가 경기 부양식에 대한 지연이든 조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이 액티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세 가지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되는 시점이기에 이 이후에 MSCI 리밸런싱을 하면 이후에 액티브 자금이 이제 진짜 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 자체는 호재가 아니지만 저게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이후에 액티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부분 나와버렸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기존의 1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억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었고 10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호재로 전환될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이제 호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지금 당장 눈에 크게 안 드러날 수 있지만 어쨌든 연말에 갈수록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대한 매도 물량 압박은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역시 우리 시장의 하나의 호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 어때요? 지금 8월 달부터 우리 증시를 눌렀던 악재 세 가지 정도는 소멸이 임박했다 그렇죠. 소멸이 임박했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3개월 동안 악재에 눌려 있으면서 전혀 호재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죠. 추가 경기 부양식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 백신이 나온다는 부분, 그리고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액티브 자금이 유입돼서 드디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여건.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저는 환율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 자, 이러면 악재의 세 가지는 소멸되어 있고 호재의 네 가지는 이제 증시에 하나씩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될까? 물론 트럼프의 트럼프 대통령의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증시가 단기적인 충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는 악재에서 호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때 좀 들었으면 이미 이 대선을 앞두고 전략을 좀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노란톡에서 서울경제TV 이재한으로 들어오시면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뭐겠습니까? 자, 그러면 증시가 이렇게 갈 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대응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 대응 전략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를 사야 된다, 어느 업종이 강할 수 있다, 트럼프가 되면 여기가 강하고 바이든이 되면 여기가 강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줄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 급락이 이후에
올라왔던 증시에서 외국인들도 동참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인들만 동학 개미들만 샀었고 외국인들 동참은 전혀 매수에 못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제 2차 상승 기간에 동참을 하려고 하면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조정은 굉장히 뼈아프지만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조정이 상당히 나올 만한 타당성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흔들지 않으면은 그동안 저점에서 올라왔던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외국인들이 흡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정이 들어오니까 3개월 동안 4조 원 가까이 IT에서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왜 약이 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런 수급적인 줄기로 우리가 증시를 이해한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속임수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 기간에 흔들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뺏어갈 때는 뭡니까? 당연히 페인팅이 필요하고 속임수가 필요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대로 하면 개인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는데 순순히 응해 주겠습니까? 뭔가 그거를 속이기 위한 이 정도의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뭡니까? 속임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성동역설하잖아요. 서쪽을 치려고 하면 뭡니까? 동쪽에서 소리를 낸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증시를 아마 비유한다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오늘 어디서 느꼈습니까? 오늘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증시에서 느끼셔야 되는데 오늘 증시에서 못 느끼면 안 되거든요. 8분의 2차 전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증시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로 트럼프의 비대면이냐 바이든의 그린이라 했는데 실제로 어디가 올랐습니까? 트럼프의 비대면이 오른 것도 아니고 바이든의 그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났죠. 어디가 올랐습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의 주력 종목이 안 오르고 2차 전지하고 5G가 올랐다는 거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다 그렇죠.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시장이 끌려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은 거의 기관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의 중소형주로 액티브 자금들이 단기간에 끌어오르는 급등락 정책을 많이 씁니다. 급등도 단기간에 하고 급락도 또 금방 나오는 거죠.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이 특정 섹터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개월 조정을 겪었다 그렇죠. 3개월 조정을 겪고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얼마나 상승할까요? 얼마나 상승할까요? 지금 현재 유동성을 가지고 조정을 무려 3개월이나 겪었는데 상승을 3개월 할까요? 한 달 할까요? 2달 할까요? 3개월 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왜 3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유동성장에서 우리가 한 달 조정을 겪었다. 한 2,500, 6, 700, 5, 600 예상할 수 있겠죠. 2달 조정을 겪었다. 2,000 한 7, 800 기대할 수 있겠죠. 지금 석 달 조정을 겪었다. 3,000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조정의 폭에 따라서 뭡니까? 손바뀜이 크게 일어나는 거고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상승의 여력은 조정 기간에 비례하는 거죠. 조정이 짧으면 상승도 짧고 조정이 길면 상승도 크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상승폭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에 액티브 자금 따라 코스닥 가는 게 유리하죠. 근데 상승 기간이 제가 말한 것처럼 길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기 따라가지고 길게 수익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전략,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냐면 자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이 오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았는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반영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 종목들이 안 오르고 이게 더 올랐을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냐 바이든이 당선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유동성 장세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테마로 인식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대선이라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뭡니까? 그린 뉴딜 쪽에 가겠습니까? 비대면 쪽, 트럼프 쪽에 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증시 유동성이 어디로 간다?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바이든으로 가는 게 아니고 트럼프로 가는 게 아니고 유동성은 실적과 성장을 따라갑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그렇죠. 근데 자꾸 대선에 우리가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결국 오늘 그게 증명을 해주잖아요. 바이든의 그린 정책이나 트럼프의 비대면 쪽이 아니고 뭡니까? 성장성이나 실적이 좋아지는 이쪽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에 너무 대선이라는 부분에 몰입되지 말자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쪽은 주도 섹터가 되겠지만 지금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는 뭡니까? 이쪽은 테마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단기의 테마의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섹터가 주도 섹터에서 넘어갈 수 있는 쪽을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너무 대선에 함몰되시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뭐냐면 오늘 아마 바이든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보고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 좋은 장에서 오늘 이런 상승장에서 아침에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정책을 또 볼 건데요. 대응책이 그 다음 뭐냐면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미국은 대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시장에 대한 섹터에 대한 우려감, 기대감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인 미국 증시의 흐름은 어떠냐는 그 부분을 본다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과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에서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헤지펀드들이 지금 공매도와 관련된 헤지펀드들이 여기에 거의 뭐 목숨 걸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 제약상 뭐가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와 있던 부분이 고점거치라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 그게 뭐 치료제와 관련된 있는 이슈가 들어왔다면 장비나 소모품 관련된 종목들, 마스크 필요해서 여러 가지 진단 키트나 무조건 지금이 고점이라는 겁니다. 얘들이 판단은.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은 그야말로 공매도가 뭐냐면 어떤 그 미국에 지금 보도되는 자료들 내용 보면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그만큼 공매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서 코로나19 제약상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공매도 물량을 보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보면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도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우리가 지금 3개월 정도 조정받아서 그 같이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닥권에서 이런 모양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증시와 관련해서 이런 모양이 아니고 바닥권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주로 이런 모양들이 지금 대부분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성장이나 실적이나 관련된 종목에서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 확장 쪽과 연관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공매도와 관련된 헤지펀드들이 가장 경기 판단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대거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호재와 악재와 호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를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보다는 오늘은 전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현재 대선을 앞두고 대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 나름대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가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지금 증시를 두려워하거나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 대응 전략도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속임수라는 부분들을 좀 피해 가신다면은 얼마든지 지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 TV를 통해서 시장 상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실행력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머리로 그냥 남아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제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 서울경제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개미 투자자들보다도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전략을 활용하셔서 이 난세에 슬기로운 투자로 좋은 이득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